중국발 스모그가 오늘도 유입되면서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제주도와 부산, 울산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내일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를 만나 하노이 정상회담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일본 겐지 외무성 국장회동도 예정돼 있어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동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을 개편해 한반도 비핵화 업무를 관장하는 평화기획비서관실을 설치했습니다. 평화기획비서관실은 남북 경제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 문제 등 대미 소통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1년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돌연사 가능성 등 건강 상태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면서 오늘 하루 총파업을 벌입니다. 내일 탄력근로제를 의결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압력을 주겠다는 계획인데 현대기아차 노조가 사실상 파업에 불참하면서 파업 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의 재심 첫 재판이 비공개로 열립니다. 김 씨는 수사 과정에 부당함이 인정돼 복역 중인 무기수 가운데 처음으로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수요일 유세인 이슈 시작합니다. 네, 자 숨쉬기 힘든 날들이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오전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세먼지 이 고농도 시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졌고요. 또 중국과 인공 강우를 공동 실시하는 것을 추진하라 이런 지시도 있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인공 강우에 대해서는 중국 쪽의 기술력이 앞서고 있고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 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해 상공에서 인공 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대사를 지낸 노영민 비서실장, 북경이 꽤 넓은 땅인데 인공강우를 통해서 새벽부터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했다는 것을 경험했다면서 한중이 함께 인공강우 기술력을 함께 이용하다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중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도 공동으로 만들어서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필요하다면은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 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추경은 어제 지시한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 또 중국과의 공동 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비용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시를 내렸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 발전소 조기 폐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요. 또 자체 보유 업무용 차량 및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도 전면 금지하는 등 미세먼지 자체 대책 시행에도 들어간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해서 들어온 소식 있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지는 이맘때쯤이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지만 이번 주는 유독 심한 이런 상황입니다. 네, 부산과 울산, 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오늘도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이 됐는데 수도권은 무려 6일 연속입니다. 자, 미세먼지 상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YTN 취재 헬기가 서울과 수도권 곳곳을 돌고 있습니다. 약 1시간 전 여의도 상공의 모습 어떤지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여의도 상공의 1시간 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YTN 헬기로 본 서울 도심인데요. 정말 뿌에서 다리 위치를 파악하기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이런 아주 뿌연 상황입니다. 지금 엿새째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면 렌즈에 뭐가 끼었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상당히 뿌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시간 전 여의도 인근 비행 헬기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라이브 이 헬기는 인천 쪽으로 또 계속 이동을 하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는 앞서 09시에 김포공항에서 이륙을 했고요. 지금 전해드린 대로 14개 시도에 지금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이렇게
상공, 서울 상공에 얼마나 미세먼지에 가득 찼는지, 예. 갇혔는지를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부산과 울산, 제주는 제외가 됐고요. 지금 전국 14개 시도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당초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만 오늘 새벽부터 비가 내리면서 네. 오전 9시부터 이제 비상 저감 조치가 해제된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한국환경공단의 시도별 대기 정보 오전 10시 현재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 농도를 내기 때문에 일시간 농도는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서울만 보면 평균 농도가 106 마이크로그램을 이미 넘어선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미세먼지가 이렇게 국민 생활에 직격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이 미세먼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주문했는데요. 관련해서 소식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이제 취재기자 연결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것처럼 절기 경칩인 오늘도 초고농도의 미세먼지 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상공에서 본 것처럼 여전히 시야가 뿌였습니다. 미세먼지 상황 어느 정도입니까? 네, 역대 최고였던 어제보다는 농도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최악입니다. 현재 서울을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106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사상 최고였던 어제 135 마이크로그램보다는 낮아졌지만 세 자릿수 초고 농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특보도 내륙 전 지역에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다만 제주도 지역은 봄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되고 오전부터 농도가 평소 수준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내륙은 오늘 밤부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농도가 지금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 동쪽 지역의 대기질은 보통을 되찾겠고 서쪽 지역도 나쁨 단계로 오늘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수도권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지금 6일째 내려져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7년 1월 제도 도입 이후에 연일 연속 발령 신기록이 새로 세워지고 있는데요. 3월 1일부터 3일까지 9개 시도에 이어서 3월 5일에는 12개 시도, 그리고 오늘은 14개 시도의 비상 저감 조치가 발효 중입니다. 부산과 울산,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입니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6일 연속 발령 중입니다. 최장 기록까지 세우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서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방법이 많지 않다면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차량 이부제를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3월 1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초고농도 미세먼지 사태에 중국발 스모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가 제공한 천리안 위성 영상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어제까지 스모그로 추정되는 회색빛 영역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스모그는 우리나라로 계속 유입되면서 어제는 동해안까지 뒤덮었습니다. 해양위성센터 관계자는 중국에서 발원한 스모그가 우리나라로 유입됐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위성 영상으로는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실에는 공기정화 장치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설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전국의 중학교 교실에서 25.7%, 고등학교에는 26.3%에만 공기정화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반면 유치원 교실에는 97%, 초등학교 75%, 특수학교 73.9%에 공기정화 장치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지역별 편차도 커서 대전과 충남, 세종 지역 초중고교에는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 장치가 설치됐지만 경기와 서울의 중학교에는 각각 7.8%, 15.2%에만 공기정화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 거의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협의해서 미세먼지 긴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대책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었는데요. 문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의를 지시했군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몇 가지 대책이 사례로 들어졌는데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중이 동시에 비상저감 조치를 함께 시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 중국과 인공강우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중국의 기술력이 인공강우에 대해서 훨씬 앞선 만큼 서해상공에서 중국과 함께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도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만들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중국과의 협의와 함께 국내 대책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감축에 역량을 집중하라는 지시입니다. 공기정화기를 추가로 보급하고 또 용량이 큰 공기정화기를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나 또 앞서 언급한 중국과의 공동 협력 사업에 쓰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 예산입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한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심각한 미세먼지와 관련해 청와대도 자체적인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청와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청와대 내의 관용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직원들의 출퇴근도 개인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할 때에는 직원 차량에 대해선 이부제를 시행한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국회도 갑론을 박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발맞춰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고요. 자유한국당은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라고 나섰습니다. 두 거대 양당은 초당적,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는데 당장 만날지 결실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에서도 지금 미세먼지가 화두인데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오늘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진들과 연석회의를 했는데요.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성토장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으로 걸었지만 취임 후 오히려 계속 악화하고 있다며 중국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막무가내 탈원전으로 화력 발전을 늘렸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장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난 지역이 되면 국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며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에 공기청정기를 배치하고 저소득층에 마스크를 지급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원내대표 긴급 회동도 제안했는데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 방중단을 꾸려 중국에 초당적으로 대응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긴급 회동을 조율했다거나 제안이 온 건 없다면서도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만남에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특별관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게 시급하다면서 각종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방중단을 꾸리자는 한국당의 제안에는 다소 신중한 반응이었습니다. 중국에 협력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국내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차량 이부제를 실시하거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건설, 사업장 운영을 제한하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부터 제주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도 보고 안건으로 포함돼 있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지금 사법농단을 놓고도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 기소를 놓고 지금 해석이 분분하다고요.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성창호 판사 기소와 김경수 지사 재판은 별개라면서 분명하게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당 대책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성 판사는 처음부터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면서 검찰의 수사 자료와 영장 청구서 등 중요한 정보를 10여 차례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창호 판사 말고도 수사 정보를 유출한 다른 판사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면서 표적, 보복 기소는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박주민 최고위원은 성창호 판사가 김경수 지사 1심을 맡았기 때문에 중대한 행위를 해도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논리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검사 출신인 황교안 대표는 성 판사를 기소한 건 김경수 1심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사법부 겁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나아가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는 탄핵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며 삼권 분립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떤 판사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것이야말로 싸우고 투쟁해야 할 문재인 정부의 좌파 독재라며 특별위원회를 꾸려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사안을 놓고 당분간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 가운데 10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9개월 동안 이어졌던 검찰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무더기 기소와 함께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이 법원에 통보돼 당분간 법원 내부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먼저 어떤 법관들이 기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지부터 좀 정리해볼까요? 네, 앞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머리와 몸통 역할을 했던 수뇌부에 이어 손발 역할을 한 판사들도 모두 재판에 넘긴 겁니다. 이번 추가 기소 대상에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하고 비판 성향의 판사를 사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특히 이민걸 전 실장은 2016년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같은 당 의원의 청탁을 받고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해 알려진 혐의가 새로 드러나 정치권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세월호 7시간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대법원 내부 기밀 무단 유출 혐의 등으로 사법농단 수사 사상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앞서 조은지 기자 국회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만 국회에서도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도 추가 기소 대상에 지금 포함이 됐죠. 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이번 추가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전담 판사로 지내며 정은호 게이트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정은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 사건으로 번지자 법원행정처는 당시에 수사가 확대되는 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성 부장판사 등이 10차례에 걸쳐 150쪽이 넘는 수사 보고서 등을 복사해 수석 부장판사를 통해 법원행정처에 넘긴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 부장판사 기소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보복 논란도 제기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미 성 부장판사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돼 있던 상태라며 논란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네, 반면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지목이 됐었던 이 전현직 대법관들은 이번에 모두 제외가 됐다고요? 네, 추가 기소 명단에 전현직 대법관 3명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하며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대법관이 대표적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 의혹 등으로 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차한성 전 대법관도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인복 전 대법관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소 대상자를 선별하면서 범죄 혐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 공소 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전현직 대법관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했는데 이들은 양승태 사법부 재임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범죄 관여도가 낮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어제 기소와 함께 법관들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를 했습니다. 66명, 당분간 법원 내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검찰은 기소 대상자를 포함한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 사실과 자료를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재판에 넘길 만큼의 죄가 되진 않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이 주로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만큼 대법원도 조만간 관련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검찰에서 전달받은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의혹 당사자를 직접 조사하는 등 인적 조사를 벌여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기소되지 않은 권순일 대법관도 비위 통보 대상자엔 포함됐는데요. 다만 징계를 피할 가능성이 현재로는 커 보입니다. 권 대법관의 비위 사실이 대부분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인 2015년 이전에 발생해서 법관 징계 시효인 3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이제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또 대법원에서는 징계 청구 여부도 결정을 해야 할 텐데 대법원장 입장이 나왔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어제 퇴근길과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이 현직 법관의 비위 사실 통보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오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현직 법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와 관련해 기소 내용과 비위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의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통보한 내용이 비위 통보인지 아니면 참고 내용으로 전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기소 내용과 또 비위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법관까지 통보했다고 알려졌는데 같이 검토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그 부분은 비위 통보인지 아니면 참고 내용으로 통보한 건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전현직 법관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만큼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는데요. 현직 법관들이 무더기로 재판을 받거나 징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법원 내부의 혼란과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보석을 청구했지만 담당 재판부가 어제 기각했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보석신문에서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검찰이 범죄를 만들어냈다며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보석을 기각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고 첫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강희정입니다. 1년째 구속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오늘 오전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여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낸 뒤 검찰의 석방 지휘를 받고 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이 전 대통령은 구속 만료 시점인 다음 달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이후 1년 가까이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9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 재심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요. 재심 첫 재판에 앞서서 오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네, 전국구입니다. 김신혜 씨가 무려 19년 동안 무죄를 주장한 끝에 재판을 다시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공판 준비 기일인데요. 참석을 합니까? 네,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김신혜 씨가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이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피고인은 꼭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김신혜 씨는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오늘 공판 준비 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습니다. 복역 내내 무죄를 주장해오다가 지난 2015년 1월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사건 당시 경찰 수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김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이 영장도 없이 김 씨 집을 압수수색하고 수사 기록을 지어낸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복역하고 있는 무기수가 재심 결정을 받은 건 사법사상 김신혜 씨가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두 차례 법원에 항고했지만 지난해 9월 말 대법원은 재심을 열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오늘 공판 준비기를 거쳐서 이제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앞으로의 쟁점은 뭡니까? 예, 법원은 재심을 결정하기는 했지만 김 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앞으로 1심에서부터 다시 유무죄를 다투게 되는데요. 핵심은 김 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게 맞는지입니다. 사건 당시 김 씨의 이 고모부 진술이 김 씨를 범인으로 모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고모부는 김 씨가 자신에게 여동생을 성추행한 데 앙심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말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김 씨는 남동생이 처벌받을 게 두려워서 거짓말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또 아버지의 성추행도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건 전에 김 씨가 아버지 명의로
보험 8개를 들어놓은 것을 두고 범행 동기로 봤는데요. 실제로 모두 수령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형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가 형 집행정지 신청권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교도소를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가 내일 만나 하노이 정상회담 후속 대응 방안을 조율합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현지 시간 5일 브리핑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회동 계획에 대해서 내일 만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 본부장은 비건 대표의 카운터파트이고 한국과 매우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건 대표가 일본 측 카운터파트인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도 내일 만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동도 내일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평화군비통제비서관실을 2차장 산하로 옮기고 평화기획비서관실로 개편했습니다. 평화기획비서관은 최종건 현 군비통제비서관이 이어서 맡게 됐습니다. 평화기획비서관은 남북경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대북제재 완화 문제 등 대미 소통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외교부 공관장 인사로 공석이 된 안보전략비서관에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을 임명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추가 핵시설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어제 국회 정보위 국정원 간담회에서 나온 말인데요. 최근 미국이 언급한 추가 핵시설이 어디냐를 두고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신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 이유가 북한의 비밀 핵시설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가 평양이냐, 분강이냐, 박천이냐 뭐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이야기한 것은 복수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복수형, 어느 특정 지역을 지칭한 건 아니고 미국이 확보한 그 영변 이외에 미공개 농축 우라늄 시설을 제안한 것 같은데요. 예. 뭐 최근에 우리 언론 보도가 분강이라는 지역, 네. 바로 이제 그 인근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거기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공식적으로 아직 확인은 안 되는데 북한이 그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비밀 농축 우라늄 시설이 존재하고 그것이 이번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국정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이제 분강 지역에 지금 관심을 받다 보니까요. 분강이 영변을 포함한 더 큰 행정구역이다. 별도의 핵시설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일단 정부에서 보면은 이 분강 안에 영변이 있는 건지, 영변 안에 분강이 있는 건지 좀 설명이 분분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영변이 더 큰 지역이고 영변 그러니까 핵시설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변 핵시설의 일부. 예. 예, 왜냐하면 뭐 분강으로 놓고만 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영변 지역 핵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도 북한과 이견이 있었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건 결국 영변 내에 분강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과 관한 문제라고 보는데 결국엔 뭐 그 일부로 미국도 인식은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복수의 시설을 두고 얘기한 거다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분강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추후 좀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포함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또 별도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요. 네. 뭐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북한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농축 우라늄 시설이 한두 곳 이상이라고 이렇게 우리 정부 당국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 분강에만 집중해서 문제를 바라보면은 전반적인 큰 흐름을 놓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군요. 우리 정부 당국이 지금 이 핵시설을 파악은 하고 있는데 공개는 안 하는 이런 상황인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한미 간에 정보 교육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이 아는 뭐 구체적으로 다는 알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러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지만 이것이 또 국가 비밀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공개는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서 놀라는 것 같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영변에 대해서 실질적인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하니까 미측도 그렇다면은 이제 빅딜로 가자 이야기하면서 미공개 농축 우라늄 시설을 이야기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보면은 우리가 북한을 인치 단위, 그러니까 2.5cm가 1인치라고 하잖아요. 예. 인치 단위로 이렇게 들여보고 있다 이야기를 한 걸 보니까 구체적인 정보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거기에 좀 깜짝 놀라더라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고 예. 북한이 그러한 미국의 제의를 끝내 수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농축우라늄 시설은 지금 협상 대상이 아니다. 협상할 수 없다. 그런 쪽으로 나오니까 미국은 그러한 북한의 의도가 결국은 핵을 보유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됐고 결국에 뭐 낮은 단계에 서명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그렇다면은 문제를 하나씩 짚겠다 해서 사실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고 협상장을 떠난 것 같습니다. 예, 협상이 걸림돌이 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자, 미국이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파악을 했을까요? 미국 나름대로 계속해서 추적을 해왔던 거죠. 예. 인공위성으로 기본적으로 추적을 했을 때 것이고, 그리고 뭐 나름대로 휴민트를 사용해서 북한 지역으로부터 탈북한 사람들, 또 북한에 가서 이렇게 장사를 하거나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추적을 하는 거죠. 농축 우라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전력이 필요를 하고 있어요. 네. 원심 분리기를 돌리는데 전력량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근 시설을 추적해 나가면서 의심 시설을 하나씩 찾은 거겠죠. 아,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북한이 지난해 7월 그 철거했었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시설 일부를 복구하고 있다. 국정원에 어제 이런 언급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시설 하면은 미국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ICBM과 관련된 이런 시설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동창리 발사장을 이제 북한은 서해 인공위성 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거기에서 초기에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뭐 옛날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시청자들께서도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로 이렇게 이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창리에서 무언가를 새로 발사한다면은 북한 이야기대로 인공위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주의 평화적 권리를 갖다가 강조하려는 그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새롭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부분 앞으로 좀 주목이 되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최선희 부상이 김정은 위원장이 좀 의욕을 잃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새로운 기회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심경에 변화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어떤 협상 카드일까요? 아직은 협상 카드라고 봐야겠죠. 예. 북한도 새로운 뭐 도발을 할 경우 뭐 인공위성 발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발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미국이 압박을 더 가할 수 있고 또 북한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중국도 사실은 특별히 북한을 지지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한도 대화의 모멘텀은 이어가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을 압박하려는 협상 카드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번 북미 그 회담 결렬과 관련해서 볼턴 보좌관의 역할이 어디까지였는가? 자,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수위를 넘는 강한 발언까지 내면서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볼턴이 이 북미 협상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어드바이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옆에서 돕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도 TV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하노이 정상회담을 가면서 몇 가지 안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상했던 스몰 딜 정도를 하나 가지고 가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서명할 수도 있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런 협의안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위 말하는 빅딜, 그러니까 북한이 뭐 제재 완화라든가 그런 것을 요구하면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은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겠다. 그런 빅딜이 있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거래를 하지 않을 각오도 미리 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발언을 보면은 서두르지 않아도 좋다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옵션을 정함에 있어서 볼튼 보좌관이 약간 강경파로서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거를 마치 볼튼 보좌관이 모든 협상을 망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은 역시 또 이것을 갖다가 너무 단면만 보는 것이다. 그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옵션 중에 뭐 강경한 옵션을 택했는데, 이것은 뭐 볼튼 보좌관의 조언도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협상장에서 나타난 북한의 요구, 그러니까 영변만으로 실질적인 제재를 모두 해제받고 미공개 시설 같은 경우에는 협상 대상으로 언급조차 안 하는 북한의 모습에서 비핵화 의지가 결여됐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예. 자, 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면, 지금 우리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지금 신범철 센터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동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지금 미국으로 간 상황인데 내일 비건 대표와 만난다고 하거든요. 이번 협상 결렬이 어느 지점에서 결렬이 됐는지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게 지금 급선무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죠. 어느 과정, 미국이 전반적으로 어떠한 전력을 가지고 이번 협상에 임했는지, 그리고 가장 큰 이견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어떤 조건에서 재개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미국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전 정지 작업으로서 이동훈 본부장이 워싱턴에 왔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런 것을 기반해서 우리가 이 대화의 촉진자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은 북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치를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그것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어떻게 이제 추진해 나갈 것인가, 그런 큰 틀에서의 움직임,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청와대가 이달 내로 북한과 고위급 접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청와대에서 나오는 소식들, 또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노총이 탄력 근로 확대 합의 철회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요구하면서 오늘 하루 총파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주축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가 사실상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파업 동력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하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3월 총파업 투쟁을 성사시키기 위해 그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최대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는 지난달 대의원 대회에서 2시간 이상의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의 주력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이번 총파업에 사실상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전임자와 대의원들을 포함한 일부 간부들만 2시간 부분 파업하고 일반 조합원들은 근무하는 겁니다. 기아자동차 노조도 간부들만 총파업에 동참하고 한국 GM은 간부와 일반 노조 모두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총파업보다 파업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력이 강한 자동차 노조 세 곳의 파업 참여가 저조한 것은 임단협과 무관한 데다 탄력 근로 확대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노총은 여의도 국회 앞을 포함한 전국 13곳에서 탄력 근로 확대 합의 철회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요구하며 총파업 대회를 진행합니다. 정부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며 합법적인 파업과 집회는 보장화돼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장합니다. 개구리도 깨어나고 봄꽃 소식도 들리는데 이 한반도는 미세먼지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새째 이어지는 강력한 초미세먼지에 마스크가 아니라 방독면을 써야 할 지경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닌 상황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3월 임시국회에서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 통과시키자 의견은 모아지는데 진단과 대책이 동상이몽입니다. 잠시 뒤 민주당 박범계, 한국당 장제원 두 분 의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